그가 장모를 내쫓은 날 집안은 조용했고 딸은 아무 말 없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그는 똑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꿇은 무릎은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내쳤던 장모는 자신이 상상조차 못한 것을 남기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돈 앞에서 얼마나 웃기게 무너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호의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때는 더더욱 그렇죠. 박상현. 겉보기에 그는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단정한 말투, 예의 바른 태도, 꾸준한 직장. 무엇보다 딸 지수를 향한 태도는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었지요. 장모인 복자 여사는 처음부터 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혼자 딸 하나 키우며 평생을 살아온 그녀에게 어머니, 저 지수랑 결혼하게 되면 어머니도 제 가족입니다. 그 한마디는 가슴 깊이 스며드는 감동이었습니다. 지수가 그 말을 전해주며 웃자 복자 여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 말을 요즘 누가 하니?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야. 첫 만남부터 상현은 전략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호감을 사려는 정도가 아니라 복자 여사의 배경을 계산하고 움직였던 겁니다. 지수가 무심코 흘린 말. 우리 엄마 작게 상가 건물 하나 갖고 계셔. 세 놓고 그냥 소일 삼아 텃밭도 가꾸고 그래. 그 말 한마디에 상현은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여자랑 결혼하면 인생 편하겠구나. 그 후 그는 이상적인 사위 연기를 시작합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이지 완벽했습니다. 복자 여사가 몸살이라도 났다 하면 직접 찾아가 약을 사들고 병원에 데려갔고 가스 점검이며 전구 교체도 먼저 나서서 했습니다. 명절이면 복자 여사의 집에 먼저 찾아가 제가 갈비찜 할게요. 어머니는 손 안 대셔도 돼요. 허리 굽혀가며 일하고 잠시 앉아도 어머니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했습니다. 지수는 감동했고 복자 여사는 더 감동했습니다. 우리 딸 복 받은 거지 뭐. 저런 사위를 얻었으니 이젠 내가 마음 놓고 늙어도 되겠네. 결혼식 날 상현은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제게 두 번째 어머님입니다. 앞으로 이 두 사람을 위해 제가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 말에 장모님은 하객들 앞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말이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결혼 후 단 4년도 지나지 않아 지독한 가면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복자 여사가 지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의사는 회복까지 최소 2달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딸 지수는 당연히 말했죠. 엄마 우리 집에 와서 지내. 아이들도 엄마 보고 싶어 해. 나도 엄마랑 있으니까 더 마음이 놓여. 복자 여사는 망설였습니다. 근데 상현이 불편해하진 않을까? 나 그 사람 불편하게 하고 싶진 않아. 지수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상현이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 아프신 거 알면 누구보다 잘 챙겨줄걸? 그랬습니다. 지수도 복자 여사도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집에 들어선 날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자 여사가 방에서 조심스레 짐을 푸는 동안 거실에서 들리는 상현의 말투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따뜻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지수야, 근데 장모님 언제까지 계시는 거야? 수술 후 회복이니까 2달 정도는 같이 있어야지.
엄마도 불편해 하시니까 우리 방 내드릴까 생각 중이야. 아니, 애기 방도 좁은데. 갑자기 너무 복잡해졌네. 상현아, 엄마 아프시잖아. 아픈 거 알지. 근데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 지수야. 그날 밤 복자 여사는 조용히 방 안에서 눈을 감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토록 따뜻했던 사위의 말투가 이렇게 차갑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픈 몸으로 잠시 몸 좀 뉘인 것 뿐인데 이 집이 내게는 그저 민폐가 되었구나. 그때부터 상현은 점점 더 대놓고 차가워졌습니다. 문 앞에 복자 여사의 실내화가 놓여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옆으로 치워버렸고 식사 시간에는 일부러 늦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에게까지 말했죠. 다윤아, 할머니가 오시면 장난감 정리 잘하자. 할머니는 깔끔한 걸 싫어하시잖아. 그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복자 여사는 그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지수 몰래 짐을 쌌습니다. 나 그냥 다시 내려갈게.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 그녀는 상현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현은 한마디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그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사위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계산이었구나. 복자 여사가 방에서 짐을 싸던 그날 밤 상현은 소파에 기대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짐 다 쌌으면 내일 아침에 바로 내려가시게 해요. 주말엔 집 정리도 좀 해야 하고. 지수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부엌에서 혼자 고구마를 삶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따뜻한 뒷모습이 무척 작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복자 여사는 방 안에서 조용히 손편지 한 장을 써서 지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괜히 내가 와서 너네 사이에 불편 만들었다. 미안하다. 나는 그저 딸 얼굴 보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 편지를 들고 지수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복자 여사가 내려가는 날 상현은 대문 앞까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장모님 몸조리 잘하세요. 복자 여사는 고개만 끄덕인 채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복자 여사는 다시 시골 전셋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지내는 집은 냉기가 가득했고 수술 부위는 아물었지만 몸 상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약해 보이기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위에게 짐처럼 보인 것만은 절대 용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날에도 직접 시장을 보고 고무 장갑을 끼고 장판을 닦고 냄비에 밥을 지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괜히 애들 힘들게 해서 뭐하나. 며칠 후 지수는 아이와 함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카메라에 얼굴을 제대로 비추지도 않고 말했죠. 엄마 얼굴 보여달라고? 에이, 엄마는 지금 마스크팩 중이야. 요즘 피부 관리에 관심 좀 가지려나 봐. 하지만 그 뒷배경에는 쌓여있는 설거지, 접히지 않은 이불, 그리고 구석에 놓인 약봉지가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그 화면을 캡처해 혼자 다시 들여다보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아픈 걸 숨기고 계셔? 한 달 후 복자 여사는 직접 만든 김치와 장조림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박스 안에는 작은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솔직히 말해봐. 당신 엄마 요즘 왜 자꾸 우리한테 뭐 보내? 이런 거 받으면 부담스럽다고. 부담스럽긴 뭐가 부담스러워.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거잖아. 정성이 뭐야?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지수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진짜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해? 왜? 내가 틀렸어? 장모님, 그날 떠날 때 너무 담담했잖아. 그거 보고 느꼈어. 본인이 여기서도 불편하다는 거 아셨을 거라고. 며칠 뒤 복자 여사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위암이기. 이미 꽤 진행되어 있었고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함께 필요했습니다. 지수는 의사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왜 엄마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자식 걱정 때문에 많이 참으시다가 오세요. 지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상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자 여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은 내가 다 알지.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지수야, 너만이라도 잘 살아라. 그렇게 복자 여사는 자신을 짐이라 말하던 사위에게 더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그런 침묵이 곧 그 사위의 인생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병원 수술을 마치고 나온 날 복자 여사는 지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돈 쓰게 해서 미안하다. 나 그냥 약으로 버텨도 됐는데. 지수는 눈물을 삼키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다시 하지 마. 돈보다 중요한 게 엄마야. 아프면 아프다고 말했어야지 왜 말 안 했어? 복자 여사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내가 들으면 걱정할까 봐. 그 사람도 싫어하잖아. 아픈 노인 옆에서 사는 거 얼마나 피곤하겠니? 그 말에 지수는 다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복자 여사는 빠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밥을 한 숟갈만 먹어도 구역질이 나고 밤마다 속이 쓰려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남편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상현아, 엄마 치료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좀 도와줄 수는 없을까? 하지만 상현은 늘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 난 그 상황에 다시 끼고 싶지 않아. 지난번에도 장모님 계실 때 집 분위기 엉망이었잖아. 애도 예민해졌고. 그게 엄마 때문이 아니라 당신 태도 때문이었잖아. 됐고, 당신은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 말에 지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라리 말을 꺼내지 말걸. 괜히 더 어머니가 초라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복자 여사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기운이 없어 장을 보러 가지 못하는 날엔 찬장에 남은 멸치 한 줌과 말라가는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 되면 알람 대신 휴대폰 시계를 보고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외롭고 쓸쓸한 노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힘들다 도와달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자 여사는 동네 택배기사에게 부탁해 지순의 집으로 박스 하나를 보냈습니다. 박스 안에는 직접 삶은 닭백숙, 된장국 2통, 그리고 작은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윤이 잘 먹는다 했던 국이야. 상현이도 힘들 텐데 이거 한 그릇 먹고 기운내. 지수야, 엄마는 잘 지내니까 걱정 말고. 하지만 그 박스를 열자마자 상현은 말했습니다. 또야? 아니, 이젠 진짜 좀 선 넘은 거 아니야? 보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지수가 말했습니다. 선은 당신이 넘은 거야.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내가 왜 생각해? 지수야, 장모님은 당신 엄마잖아. 내 엄마 아니야. 나는 내 가족 지키기도 바빠. 그날 지수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복자 여사는 그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가정 지켜야지. 엄마야, 괜찮아. 괜히 상현이랑 또 싸우지 마. 엄마는 항상 그랬어. 왜 항상 본인이 불편한 쪽을 선택해? 엄마, 이제 제발 자기 자신 좀 생각해요. 복자 여사는 말없이 웃었지만 그 미소는 무겁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어머니의 부엌에서 약봉지를 꺼내고 쓰레기를 정리하다 냉장고 안에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곰팡이가 핀 삶은 감자와 절반쯤 말라붙은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엄마, 왜 이런 걸 드시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그토록 자신을 아끼면서도 자신을 돌보는 데는 그렇게 무심했는지,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복자 여사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더 이상 말도 걸지 않았고 딸은 점점 더 지쳐갔고 그녀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사라지기 전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두었다는 것을. 2024년 초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지만 복자 여사의 방 안엔 햇살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항암 치료 후 몸은 이미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약해졌고 손가락도 붓고 입맛도 모두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며칠을 거의 말없이 보냈습니다. 말을 하려 해도 기운이 따라주지 않았고 딸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끝까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그토록 정리했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조용히 혼자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수는 연락을 받고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싸늘해진 어머니의 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무너졌습니다. 엄마 왜 혼자 가? 왜 마지막까지 말도 없이 혼자 그렇게?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은 적었고 거의 대부분이 복지관 지인이나 동네 주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상현은 정장 차림으로 무표정하게 도착했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듯 고개를 숙이고 향을 올리긴 했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 사람이 사위래. 그 장모님 내쫓았던 사람이잖아. 병원비도 안 냈다며. 며느리 혼자 다 감당했대. 장례식장도 안 오려고 했다던데. 그런 뒷말이 오가고 있었지만 정작 상현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조용히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수는 장례 마지막 날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게 다야? 뭐가? 엄마 마지막인데 이게 다냐고. 장모님이잖아. 내가 아니라 당신 장모님. 상현은 피식 웃었습니다. 지수야,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난 진심으로 장모님이 나한텐 아무 의미 없었어. 그냥 당신 덕분에 참았던 거지. 그 말에 지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내가 거짓말했니? 장모님 집에 들어와서부터 우리 애가 스트레스에 시달렸어. 나도 힘들었고. 뭐 그분 돌아가셨다고 내가 눈물이라도 흘려야 해?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그 자리에서 그를 밀치듯 장례식장을 나와버렸습니다. 며칠 뒤 지수 앞으로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 이복자 유언장 및 상속 관련 안내 법무법인 모모.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상현은 옆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뭐야 그거? 혹시 유산 있대? 지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깜빡이며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서엔 복자 여사가 생전에 작성해둔 유언장과 신탁 설정 확인서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가 2채, 시골 땅 800평, 예금 및 투자 자산 총액 18억 원, 사망보험금 5억 원, 기타 현금성 자산, 모두 합쳐 약 28억 원에 달하는 재산. 그 모든 자산이 외손주 김다윤 명의로 생전 신탁 처리되어 있었던 것. 그리고 유언장 말미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위 박상현에게는 그 어떤 상속도 남기지 않습니다.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니 나도 그를 가족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상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잠깐만 이거 말이 돼? 그 많은 재산을 왜 애한테 줘? 나도 가족이잖아. 지수는 문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가족? 당신이? 당신이 엄마한테 한 짓 다 기억 안 나? 그땐 그냥 상황이 그랬잖아. 솔직히 말해서 당신도 엄마한테 부담스러워했던 거 다 알거든? 그래, 나도 잘한 거 없어. 근데 최소한 당신처럼 대놓고 사람을 버리진 않았어. 상현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수와 함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조화 한 송이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릎은 진심에서 비롯된 사과였을까요? 아니면 28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린 욕망의 무릎이었을까요? 무릎 꿇은 사위. 평소 잘 다려 입던 와이셔츠 무릎이 먼지투성이 납골당 바닥에 닿고도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앞에 놓인 건 그가 살아생전 냄새나서 불편하다고 했던 장모의 유골함. 그리고 그 장모가 남긴 28억짜리 철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땐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에 계셨으니까요. 며칠 뒤 상현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구겨진 정장 바지에 눈 밑엔 다크서클. 손에는 유언장 복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거 진짜 못 봤구나요.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신탁을 해놨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위인 저한텐 한 푼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상현 씨 유언장이 아니라 생전 신탁입니다. 신탁이란 건요,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 미리 자산을 넘기고 사망 이후에도 그 계약이 유효하도록 만든 겁니다. 법적으로 변경 불가능합니다. 변경도 무효도 못 시킨다고요? 네. 게다가 어르신께서 명확히 언급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었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족 아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이 말 직접 쓰신 겁니다. 상현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 평생 이 집에서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요? 예. 유산 관련해 박 씨는 법적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날 밤 상현은 술을 들이켰습니다. 지수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냐고? 내 엄마가 나한테 한 짓이 뭔데?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뭘 했는데? 28억을 통째로 빼앗아 갔잖아. 그걸 고스란히 애 이름으로 남겼다고. 그게 말이 되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 당신 말 맞아. 당신 참 열심히 살았지. 내 엄마 무시하고, 내 엄마 내쫓고, 내 엄마 무덤 앞에서도 욕심 부리고. 그렇게 당신답게 살았어. 상현은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탁자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집을 위해 돈도 벌고 노력도 했잖아. 그럼 당신 노력한 거 우리 엄마가 보상 안 해줬냐고? 우리 살던 집 누구 돈으로 샀는지 기억 안 나? 그건 지수가 해준 거잖아. 지수가 아니라 지수 뒤에 있던 지수 엄마였어. 내 엄마가 다 해준 거였다고. 상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늦게 가슴을 쳤습니다. 며칠 후 외손주 김다윤 앞으로 신탁 확인서가 도착했습니다. 다윤은 12살. 아직 그 돈의 의미를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당신 이름으로 세상을 바꿔놨어. 그리고 그 문서 옆엔 복자 여사가 생전에 써둔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야. 상현이는 내 선택을 원망하겠지. 하지만 나는
사람을 계산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남길 수 없단다. 다윤이만은 사람 냄새 나는 어른으로 키워줘. 상현이처럼 되지 않게 말이다. 지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각 상현은 혼자 술에 취해 그 장모가 마지막으로 보낸 택배 박스를 뜯어보다가 작은 반찬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된장찌개. 자신이 제일 좋아하던 음식.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에서 강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쾌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자신이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냄새. 사람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는 처음으로 입술을 떨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사람은 떠나고 남은 자리엔 그 사람의 향기와 온도만이 남습니다. 복자 여사의 방도 그랬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살던 집, 좁고 조용했던 시골 전셋집, 작은 장독대 하나, 오래된 밥솥 하나, 그리고 곱게 접어둔 손수건 몇 장. 지수는 장례가 끝난 후 그 집을 찾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창문을 여니 바람이 느릿하게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엔 엄마의 숨결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던 중 지수는 작은 노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표지는 낡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거기엔 복자 여사의 하루하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약 먹었다. 두 알은 안 넘기려고 했는데 속이 아파서 세 알 먹었다. 다윤이 보고 싶다. 다음 김치는 꼭 고춧가루 덜 넣자. 아이가 매워했다. 지수가 미안하다고 했다. 자꾸 그런 말 하면 내가 더 미안해진다. 상현이는 그냥 그런 사람이다. 기대를 안 하면 괜찮다. 그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지수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까지 참고 계셨던 겁니다. 며칠 후 지수는 외손주인 다윤이와 함께 복자 여사가 남긴 신탁재단을 찾아갔습니다. 거긴 단순한 통장만 남겨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다윤이 명의로 학자금 전액을 설정해놨고 만 20세가 될 때까지 생활비를 매달 자동 송금되도록 조치해 두었으며 또한 착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 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의미 있는 사회 활동을 할 경우 지급할 수 있는 특별 기금까지 설정해 두었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도 사위 박상현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복자 여사의 편지를 다윤이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다윤아, 넌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 이 돈이 의미 없는 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엄마도 힘들었을 테고 아빠는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 그래도 엄마는 너만은 따뜻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 엄마에게도 그랬고 세상에서도 그럴 수 있는 아이로 말이야. 그 시각 상현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건 법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완전한 공백이었습니다. 그토록 자산에 집착했고 그토록 사람을 계산했던 그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버리는 건 쉽지만 사람에게서 버려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을. 며칠 뒤 지수는 복자 여사의 이름으로 작은 기부를 했습니다. 시골 지역 아동센터에 책을 보내고 복자 여사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시작했습니다. 기념식 날 다윤이는 엄마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다 제 이름으로 남겼어요? 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사람에겐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으셨대. 하지만 너한텐 아무 조건 없이 주고 싶으셨던 거야. 단지 너라서. 너만은 사람 냄새 나는 아이가 되길 바라셨으니까. 그 순간 지수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늘 했던 말. 가족이란 건 함께 살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안 버리는 사람이야. 그 말이 이제야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사람이 가장 추해지는 순간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돈 때문에 움직일 때입니다.
그는 장모를 내쫓았고 사랑을 모욕했고 결국 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얕보지 마세요. 특히 당신이 쉽게 버린 사람일수록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복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